최근에 좀 많이 올라서 그런지 2.7%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네이버와 카카오에 큰 이슈가 있죠. 여러분은 최근에 그 카카오톡 업데이트된 다음에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그 불편하다. 다시 되돌려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많은데 여러분은 그 카톡 업데이트 어떻게 느끼시는지 좀 문자 보내주십시오. 또 네이버는요. 가상자산 거래소 중에서 국내 1위죠. 업비트로 운영하는 그 두나무라는 회사랑 자회사인 네이버 파이낸셜을 일종의 그 뭐 합병 비슷한 건데 포괄적 주식 교환을 한다라는 발표. 공식적으로는 아직 확정은 안 됐다고는 합니다만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플랫폼 업계 뜨거운 이슈 유진투자증권의 애널리스트인 정희훈 연구원과 한번 분석 같이 해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 맡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 왜 인터넷 기업들이라고는 하는데 제법 큰 이슈죠. 최근에 나온 것들은. 제법 큰 이슈고 제가 최근에 드는 생각인데 인터넷 플랫폼 기업으로 네이버 카카오가 묶여서 네카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최근 흐름을 보면 이 둘을 붙여놓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왜요? 이게 과거에는 사실 플랫폼 기업으로서 어떤 그런 성장 모멘텀이라든지 실적, 주가가 되게 비슷하게 움직였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난해부터 연말부터 이제 조금씩 그게 괴리울이 많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회사 개인적인 차원에서 뭐 사법 리스크 부분도 물론 영향이 있었겠지만 카카오. 특히 최근에 오늘 다룰 이슈도 봤을 때 카카오는 좀 더 그런 AI 쪽과 관련된 사업 방향성 그리고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에 그런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에 네이버는 최근 들어서는 AI와 관련된 내용이 많이 부각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제 반면에 좀 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많이 부각이 되고 있어요. 나가려는 사업의 방향이 조금씩 다르네요. 네, 그 그러다 안에서. 보니까 이 부분을 네이버 카카오를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도 좀 이런 부분에서 예전에는 하나로 묶였는데 요즘에는 이슈가 워낙 다양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살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지금 카카오톡 업데이트 이후에 너무 불편하다. 신영수님 안 쓰고 있어요. 1914님 너무 구려서 다운그레이드 했습니다. 이런 방법도 요즘 막 공유가 되고 있더라고요. 0358님도 많이 불편합니다. 내 사진이 다 오픈되고 너무 싫어요. 이렇게 또 정의윤 연구원도 그 카톡 업데이트 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지난 카톡 업데이트 건데션은 지난주에 23일 날 진행됐거든요. 당시에 이프 카카오라고 하는 매년 열리는 카카오 개발자 컨퍼런스가 있어요. 이제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카카오의 향후 어떤 성장 방향성을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이 카카오톡 개편이었어요. 두 번째, 세 번째는 AI 서비스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뭐 챗GPT나 카나나라고 하는. 그런데 그 개발자 컨퍼런스 이후에 바로 카카오톡 업데이트를 시작을 했어요. 지난주부터. 그리고 이제 전 바로 업데이트를 했었죠.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생각보다 유저들의 불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유저들의 불만을 보기 전에 애널리스트로서 업데이트된 화면 보고 어떤 생각부터 들던가요? 개인적으로는 부담스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댓글 중에 뭐 이렇게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반응을 살피니까 되게 재밌게 봤던 제가 공감했던 것 중에 뭐냐면 내가 왜 주말 아침에 거래처 사장님의 손자 발바닥 사진을 주말 아침부터 봐야 되냐. 그래서 그게 너무 좀 무슨 말인지 이 그 한 문장으로 이 불편함이 다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지금 알던 사람들이 불꽃 축제 사진 올리고 있고 뭐 어디 골프장 갔다 오고 여행 갔다 오고 계속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카카오톡의 대표적인 SNS잖아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그러니까 사회 관계망 서비스인데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간결합이 아니라 좀 약결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 관계망 서비스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페이스북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고 하는데 나머지는 되게 간결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가까워져도 사실 부담을 많이 안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내가 정말 친구 맺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의 글이나 사진을 보고 싶은 사람을 팔로우하는 적극적인 개념이고 카카오톡은 그냥 명함만 주고 받아도 입력해도 다 자동으로 동기화되는 거고.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몰랐는데 이번에 업데이트 되고 나서 맨 위에 친구 수가 몇 명인지 뜨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10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근데 1000명 모두와 제가 간결합되어 있는 관계는 아니잖아요. 불편하죠. 그런데 업데이트에는 그분들의 사진이 이제 어떻게 보면 대문짝만하게 이제 뜨게 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유저들 대부분들이 좀 부담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카톡 친구만 6,600명이 넘거든요. 명함 메모리 된 것만 한 8,600명 정도 되니까 그것도 정리하고 나서
근데 그 중에는 전화번호를 바꾸신 분도 있고 맞아요. 심지어 돌아가신 분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 옛날 전화번호를 초등학생, 중학생, 뭐 대학생들이 새로 아마 개통을 해서 쓰는 바뀐 사람들도 있는데 그 옛 제가 알던 지인의 이름으로 뜨는 내가 모르는 사람들의 사진까지 뜨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좀 난감하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4719님 카톡 업데이트 불편해요. 보고 싶지 않은 부분들 너무 많이 떠요. 1294님은 원래대로 바꿔야 한다고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5395님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궁금합니다. 카카오는 왜 이런 개편을 했을까? 역시 광고 수익 때문입니까? 사실 이게 저는 좀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봐요. 예.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그러니까 이용자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은데 저는 이제 좀 애널리스트 입장으로서 양쪽의 이제 의견을 저는 대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카카오가 맨 처음 서비스가 출시된 게 2010년이거든요. 예. 그래서 15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출시 이후에 처음으로 대대적인 개편을 했어요. 그 동안에는 네. 살짝 하고 맞습니다. 뭐 베타 서비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반응을 먼저 보고 뭐 실험실 같은 이름으로 했잖아요. 근데 네. 이렇게 한꺼번에 대규모로 저도 좀 놀랐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예. 카카오가 성장주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한 지난해 재작년쯤부터 네이버 카카오가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았을 때 어떤 표현을 썼냐면 성장주는 성장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썼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카카오가 지금 현재 트래픽이라고 할까요? 이용자 숫자가 사실 거의 대한민국 인구와 맞먹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취학 아동들을 제외하고 보통의 성인 분들은 대부분 다 카카오톡을 쓰고 있는데 4,820만 명?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미 2012년에 이용자 숫자가 4천만 명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거고 나쁘게 말하면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이상 성장에 어떻게 보면 폭이 제한적인 거예요. 카카오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2010년대부터는 어떻게 보면 이용자 숫자가 이미 많이 확보됐으니까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전개를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카카오톡을 통한 비즈니스를 전개하기에는 좀 뭔가 좀 성장성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카카오가 그때부터는 외부 영역우 사업으로 확장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청취자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문어발식 확장이라고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카카오 게임, 뭐 카카오 페이, 카카오 뱅크, 카카오 택시, 카카오 웹툰, 미디어 엔터 사실 너무 많은 영역에 진출했었거든요. 카카오 계열사만 150개가 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계속해서 내가 가진 플랫폼을 바탕으로 성장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걸 했었는데 심지어 그게 성장성에 도움이 됐었는데 그게 정점을 찍었던 게 언제였냐면 코로나 때였어요. 예. 이렇게 여러 가지 확장을 시켰는데 코로나 때 언택트가 되면서 이제는 그 단어도 좀 생소하죠. 언택트라는 단어가 그때는 이제 성장이 정점을 찍었었고 그래서 2021년에 카카오 주가가 17만 원으로서 최고점을 찍었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진정되면서 네. 사람들이 이제 오프라인 활동이 늘어나면서 너무 많이 벌려놨던 게 성장성이 한 번에 이제 줄어드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너무 문어발식 확장이라는 비판 그리고 연이은 상장으로 인해서 금감원이라든지 공정위로부터 밤사도 많이 받고 사법적 리스크도 많이 하다 보니까 예. 그 뒤부터는 카카오가 오히려 확장보다는 사업을 축소해야 되는 판이 왔던 거죠. 예. 그래서 그 필연적으로 성장성에 대한 제동이 걸리게 되는 거고 카카오가 거기에서 이제 꺼낸 생각이 우리 본연의 사업으로 돌아가자. 카카오톡으로 돌아가자. 메신저로 돌아가자. 그런데 문제는 카카오톡은 트래픽은 안 빠지는데 일평균 체류 시간이 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메시지만 간단하게 보내고 나가버리니까. 그러니까 카카오톡에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예. 들어와 그렇죠. 있는 시간이 예전보다 줄어. 왜냐하면 대체제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인스타 DM을 쓰시는 분도 계시고 페이스북 메시지. 맞습니다. 페이스북 메시지를 쓰시는 분도 계시고 직장인분들은 텔레그램을 쓰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과거와 다르게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많잖아요. 숏폼, 릴스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카카오톡에 점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카오 입장에서는 성장성이 계속해서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의 상황에서 카카오톡이라는 이제 유일한 탈출구가 돼야 되는데 이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뭔가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첫 번째에 어떻게 보면 성장 동력이었던 카카오톡 개편이 단행을 했던 건데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사람들은 단순 메신저로 쓰고 있으니 인스타그램처럼 사진도 크게 넣고 네. 릴스, 네. 뭐 쇼츠처럼 네. 그 쇼폼 서비스도 넣고 네. 근데 그게 또 많은 국민들을 지금 자극시켜 버리는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이용하님도 알려주셨고
메인 페이지 그 친구 화면은 다시 예전처럼 돌리겠다라고 어제 오후에 맞습니다. 회사가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근데 그것도 바로 안 되나 보더라고요. 4분기는 돼야 한다고. 네. 이것도 업데이트가 참 어려운가 봅니다. 되돌리는 것도 어렵고. 네. 근데 그 숏폼을 네. 뺀다는 얘기는 없더라고요. 네. 왜냐면 저는 그거 터치하자마자 뭐 큰 음악으로 막 남들이 막 번쩍번쩍 올려놓은 거 막 자극적인 거 나오고 청소년들도 다 똑같이 노출되는 거잖아요. 네. 부모 입장에서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7200님 당장 돌려놓으세요. 이혜진님 카톡의 장점은 연락만 한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전유아님 보고 싶을 때 클릭해서 보는 형식이 좋습니다. 이렇게 거의 비슷한 의견들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또 카카오 입장에서는 수익을 또 포기할 수가 없겠고 아까 잠깐 AI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다음 달부터는 또 다른 AI 기능을 카톡에 탑재한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첫 번째로 말씀드린 카카오톡 개편이 어떻게 보면 초반부터 좀 흔들리기 시작했고 예.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말씀드린 AI 서비스가 나오는데 AI 서비스면 왜 AI 서비스지 왜 두 개, 세 개냐? 이게 카카오가 만든 AI 서비스가 카나나라는 게 있고요. 네. 그리고 오픈 AI의 네. 챗 GPT 서비스가 탑재되는 또 AI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카나나랑 네. 챗 GPT랑 두 개의 서비스를 따로 붙인다는 거예요? 뭐요? 이걸 뭐 합쳐놓는다는 거예요? 두 개의 서비스가 구분돼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챗 GPT 같은 경우에는 청취자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는 그 챗 GPT가 쉽게 말해서 카카오톡에 얹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 탑재처럼요? 예, 챗 GPT 써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챗 GPT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우리가 채팅 형식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그렇죠. 물어보고 싶은 거 물어보고 그냥 그거를 카카오톡에 우리가 채팅 탭에 그 위에 폴더가 챗 GPT 폴더가 생겨요. 어차피 챗 GPT 무료 버전으로도 애플리케이션 다운받아서 그냥 누구나 쓸 수 있는데 네, 그게 그럼 카톡에 들어가서 폴더가 하나 더 생기면은 네. 편리한 걸까요? 기대되는 모르겠네. 점이 있고 우려가 되는 점이 또 하나씩 있어요. 기대되는 점은 아무래도 접근성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챗 GPT 어플을 받아서 쓰시는 분도 계시지만 여전히 뭐 많은 분들은 챗 GPT를 어플로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근데 카카오톡은 대부분이 다 깔려 있어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접근성 자체는 저는 기대되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하. 근데 우려가 되는 부분은 예. 서비스 퀄리티죠. 퀄리티요. 예, 그러니까 챗 GPT가 카카오톡에 탑재된다라고 하면 얼핏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카카오톡에서 우리가 쓰는 챗 GPT처럼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예.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과연 챗 GPT의 성능 그대로를 이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어차피 무료 버전은 뭐 질문도 몇 회로 이제 좀 제한이 되고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카톡에 붙여놓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접근해서 많이 쓸 텐데 맞죠. 그걸 근데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되네요. 오픈 AI도 지금 현재 많은 이용자로 인해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예. 특히 컴퓨팅 비용이라든지 학습 비용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돼서 흑자가 잘 되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카카오톡에 그걸 넣었을 때 많은 그 트래픽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투입돼야 되거든요. 그럼 또 그 안에서 뭔가 유료 전환을 유도하려나요? 그러거나 아니면 비용을 줄이는 구조로 갈 거예요. 비용을 줄이는 구조라. 그러니까 컴퓨팅 비용을 줄이고 학습 비용을 줄인다라는 방식으로 갈 건데 그렇게 예. 되면 필연적으로 AI 서비스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뭐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또 이용자들이 뭐 별거 없네. 그렇죠. 또 한켠에서는 유료로 유도를 하면 뭐야 이것도 장사하는 거네. 그렇죠. 이런 반응도 물론 기업은 장사를 하는 게 회사이긴 합니다만 참 이게 양쪽을 다 만족시켜야 한다라는 국민 메신저로서의 참 어려움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잘 가기 위해서 첫 번째 단추인 카카오톡 개편이 그만큼 더 중요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살짝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용자들로부터 첫 단추를 좀 아쉽게 끼운 것 같아가지고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뭐 지난주 후반에 뭐 주가도 막 급락하기도 했었고 네. 그 이후에는 조금 진정은 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일단은 친구 탭 기능은 원래대로 바꾼다라는 거고 네. 그러면 또 이게 카카오톡이 원하는 그 변화로 지속적으로 갈 수 있을까? 근본적인 또 의문도 드는 거고요. 이게 참 일각에서는 카톡을 대체할 만한 다른 메신저도 좀 나와야 된다. 이참에 막 갈아타자. 네. 예전에 뭐 카카오톡 먹통 됐을 때나 그럴 때 다른 메신저를 이용하자라고 사람들은 합니다만 사실 이게 왜 네트워크 효과라는 것이 있어서 맞아요. 나만 혼자 옮겨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친구들이나 회사 사람들은 여전히 그걸 쓰고 있으니 대체하기도 힘든 거잖아요. 저도 대체하긴 힘들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단순히 우리가 다른 어플을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뛰자 이게 돼야 되는데 사실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옮겨가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바람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대체제들은 그러면 잘 준비가 되어 있을까? 예.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톡을 다 대체하려면 4천만 이상의 트래픽이 한 번에 다 대체가 돼야 되는데 왜냐면 방금 말씀하신 네트워크 효과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럼 과연 데이터 센터나 그런 부분에서 이거를 운용할 수 있는데 역량을 갖춘 회사가 많이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까지 고려했을 때 대체하긴 힘든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래픽이 이제 줄어들거나 이런 우려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걸 테스트를 해보고 주욱현님 같은 경우에는 베타 테스터가 되기 싫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왜 베타 테스터라는 건 먼저 참여하세요. 적극적으로. 우리 걸 먼저 써보실 분들이 신청해서 써보세요인데 4,800만 명 대상으로 거의 뭐 베타 테스터를 만들어버린 격이 돼가지고 어렵습니다. 근데 최근에 2분기에 카카오는 실적이 꽤 잘 나왔다면서요. 아 맞습니다. 카카오가 2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기대치보다 시장 기대치가 1,200억 수준이었는데 한 1,800억 넘게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가 얼핏 생각하면 카카오톡 개편 전에 실적이 왜 그렇게 잘 나왔지? 라고 생각하시죠. 왜냐면 보통 생각했을 때 카카오톡 개편이 잘 돼서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 하면 이게 그림이 되는데 그 전에 그 전에 왜 잘 나왔냐면 2분기 때는 자회사들의 실적이 좀 잘 나온 게 있어요.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뭐 예를 들면 미디어라든지 저기 피코마라고 하는 웹툰 쪽, 그냥 컨텐츠 쪽 자회사들이 성수기 효과 플러스 좀 비용 절감 효과가 이제 얹어지면서 2분기 실적이 잘 나왔었어요.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면서 주가는 이제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고 또 하반기에 있던 그런 카카오톡 개편이나 AI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까지 맞물리면서 주가가 좋았던 거죠. 오호, 그래요. 네. 그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카카오는 김범수 창업자. 네. 김범수 지금 뭐라 부르죠? 위원장인가요? 의장인가요? 무슨 위원장입니까? 이게 하도 뭐 자주 바꿔가지고 아무튼 창업자 김범수 위원장의 사법 리스크 21일에 1심 선고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 SM엔터 공개 매수 하이브랑 경영권 분쟁 붙었을 때 시세 조정 혐의, 쉽게 말하면 뭐 주가 조작 혐의인데 뭐 판결은 21일에 좀 지켜봐야 되겠고 10월 21일에 이게 회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최고 경영인이었던 김범수 의장이 이제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면 아무래도 회사 운영에 좀 지장이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정신화 대표 체제로 바뀐 지가 좀 됐거든요. 대표이사 교체가 됐으니. 대표이사 되면서 그런 측면에서의 우려는 좀 불식시킬 수 있으나 이제 가장 우려가 되는 실질적인 우려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그냥 카카오뱅크 쪽이에요. 금융이니까. 금융이니까 인터넷 은행 특례법에 의하면 대주주 적격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게 되는데 맞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러니까 김범수 의장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지금 카카오 법인 자체도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세 조정에 카카오 법인도 가담을 했다. 그래서 만약에 김범수 의장이 유죄가 되면 사실상 카카오 법인도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주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 주주 위치에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에는 이제 대주주 적격 심사라고 해서 이거를 10% 이상의 주식 초과분을 처분하는 명령이 내려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리면 이게 카카오 내부에 있는 어떤 그런 금융 플랫폼으로서의 어떤 역량 그리고 카카오뱅크 자체로서도 카카오라고 하는 플랫폼으로서 멀어져 버리는 그런 우려가 지금 김범수 위원장의 사법 리스크에 좀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최종심까지도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카카오뱅크에는 다른 주주들도 많잖아요. 뭐 증권사도 있고 뭐 통신사도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 자체는 영위할 수는 있겠으나 그리고 또 뭐 카카오의 지분을 100%다 팔아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전체를 다 팔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카카오가 대주주는 아니지만 2대주주, 3대주주로 내려가서 카카오 이름과 기술력은 담아서 또 이용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하여튼간 그 위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네이버 이야기로 한번 가볼까요? 네. 네이버가 최근에 그 두나무죠. 업비트를 운영하는 그러니까 업비트는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가상자산 거래소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크고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한 4위권 된다 하더라고요. 손을 잡는다. 이게 이제 아직까지 공시로는 공식 발표한 건 아니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네이버의 자회사인 네이버 파이낸셜 우리가 그 이 네이버 파이낸셜 서비스 뭐죠? 그 우리가 네이버에서 볼 수 있는 거 네이버 페이 그 회사랑 포괄적 주식 교환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왜 두나무랑 합친다라는 걸까요? 결국에는 두 회사의 니즈가 좀 맞물린 것 같아요. 물론 아직까지 합병이 완전히 결정이 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네이버 측에서는 아직까지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고 완전한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내부적으로 합병에 대한 니즈는 서로 맞물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더 디테일한 부분, 합병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배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의견이 아직까지 좀 분분한 것 같고 그 외에 투자자들과의 어떤 그런 소통의 과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 주신 대로 두 회사의 니즈가 맞물려서 합병 시너지 자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이버 페이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강점은 네이버라고 하는 거대 플랫폼이 포털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커머스 영역에서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국내에서는 쿠팡 다음으로 커머스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예. 네이버 페이는 간편 결제 시장에서 굉장히 우위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커머스와도 시너지가 좋아요. 그렇죠. 간편 결제 시장에서 봤을 예. 때. 그리고 최근에는 오프라인으로도 많이 확장이 된 상황이었고요. 반면에 이제 두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상자산,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예. 지금 시스템망을 구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엔 그 두 회사가 향하는 곳은 어디냐? 원화 스테이블 코인. 아하. 미국을 중심으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연초부터 화두가 많이 되고 있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 계속해서 표명해 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시장에서 이게 기대감이 계속 올라갔었거든요. 연초에는. 그런데 최근에는 조금 시장의 기대감이 좀 시들해진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두 회사가 손을 잡으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의 주도권이랄까요? 그런 부분을 선점하기 위해서 좀 손 잡는 게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시장에서도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코인은 코인인데 달러면 달러, 원화면 원화. 그 국가 통화에다가 1대1로 네. 변동이 생길 때 그거를 따라가게끔 설계를 해 놓는 거고 네. 발행하는 만큼 그 국가의 국채를 네. 사서 좀 안전을 담보하는 맞습니다. 물론 이제 법 체계 안에서 돌아가야겠습니다만 그런 걸 말하는데 스테이블 코인 이거는 뭐 은행들도 뭐 준비를 한다고 하고요. 네. 너도 나도 준비는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는 네이버와 업비트 1등과 1등의 만남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러면 가장 힘이 또 셀 수 있고요. 맞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이게 의견이 분분한 이유 중 하나가 국내에서 아직 법제화가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법제화가 안 됐다라는 말은 아직까지 정부 차원에서 아니면 국회 차원에서 입법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조건들을 많이 내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올림픽이 됐든 뭔가 대회는 아직 안 열렸는데 네. 저 트랙 뒤에서 막 선수들이 먼저 몸 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리고 룰이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가 그 룰에 대응할 수 있게 컨소시엄 같은 걸 많이 맺고 있는 상황이에요. 벌써부터.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이버는 네이버만의 강점이 있죠. 네이버 페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용자들의 디포짓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생태계도 갖추고 있고 네. 두나무는 좀 더 블록체인 기술 쪽 부분에서의 강점이 있는 그리고 거래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부분에서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두 회사가 시너지가 났을 때 어떤 식으로 법제화가 되든 간에 조금 국내에서 좀 주도권을 가지고 밀어붙일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어차피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열리면 네이버와 업비트도 경쟁을 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1등끼리 각 분야 1등끼리. 손을 잡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았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회사까지 합쳐버리자. 그렇죠.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고. 아까 잠깐 우리 이야기했던 카카오도 여기도 뭐 스테이블 코인 준비한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카카오도 카카오페이를 가지고 있기 예.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을 연초에 되게 좀 화두가 많이 됐었는데 사실 최근에 카카오 주가에는 카카오페이의 스테이블 코인 영향이 많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더 AI 쪽으로 카카오가 사업 방향성 자체를 카카오 모회사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잡다 보니까 카카오 주가에는 좀 그게 덜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어허.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감은 오히려 카카오보다는 네이버 네이버가. 쪽에 네. 많은 게 현실인 거고요. 근데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아직 법제화도 안 돼 있고 근데 선수들은 이미 몸을 풀고 있고 네. 넘어야 할 산이 좀 많지 않습니까? 어떤 것부터 좀 풀어가야 돼요? 사실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첫 번째는 방금 언급해드린 법제화적인 측면이 있어요. 네. 정부 차원에서 이걸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창용 총재 같은 경우에도 민간 기업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우려를 여러 표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뭐 CBDC나 이런 부분은 뭐 좀 긍정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민간 기업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우려를 표한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이거를 처음에 법제화할 때 보수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요. 사고가 안 터지게. 네. 그게 이제 첫 번째인 거고요. 그러니까 규제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잘 밸런스를 맞출 것인지가 첫 번째인 거고 두 번째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자체에 있어요. 그러니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원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최근에 원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보니까 사실 원화는 뭐 안전자산도 아니고 네. 글로벌 관점에서 봤을 때 위험자산인데 네.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있는 예. 이제 그런 불안감이 있는 속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니즈가 있을까가 두 번째 측면이고 마지막으로는 실제 소비자가 어떻게 보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실제로 도입됐을 때 사용할 니즈가 있느냐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통용화된다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용자들이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일반 국민들 이용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굳이 이용해야 될 이유가 있나를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는 플랫폼 입장에서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을 포함해서 다양한 측면에서의 그런 우려들을 좀 불식시킬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를 해야 되는 게 넘어야 될 산들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계 다른 특히 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랑 경쟁을 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경쟁력이 있겠느냐 뭐 이런 물음도 나오는데 또 국내 시장만 놓고 보면 누군가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할 테니 대기업들, 빅테크, 은행들 안 할 수도 없고 네. 춘추 전국 시대가 또 열릴 수도 있는 거죠 나중에. 그렇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미국의 뭐 USDT나 USDC라는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 사례를 보면은 선발 효과가 또 엄청나게 네, 크니까 맞아요. 누구든 먼저 해야 된다. 이러니 뭐 은행한테 너무 이점을 주면 안 됩니다. 막 이런 이야기 막 나오고 있고, 야 여기도 경쟁이 엄청 치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네이버와 두나무가 기업을 합치는 것까지 지금 논의를 하고 있으니, 네. 그것 좀 여쭤봐야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번에 포괄적 주식 교환, 그러니까 뭔가 인수하는 개념은 아니고 네, 서로가 주주 간에 이제 주식을 교환하면서 하나로 합치는 맞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네이버 페이 사용 운영을 하는 네이버 파이낸셜의 기업 가치가 한 5조 원 안팎이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두나무는 한 15조 원 이렇게 지금 장외에서 불리지 않습니까? 거래되는 주식이. 이게 좀 분석하시는 분마다 차이가 있고 네. 네이버 측에서는 네이버 파이낸셜의 가치를 좀 더 높게 받고 싶어하고 두나무 입장에서는 두나무의 가치를 좀 더 높게 받고 싶어하잖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지금 한 네이버 파이낸셜 대 두나무가 1대3에서 한 1대5 정도 기업 가치가 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배 혹은 5배까지도 두나무의 가치가 더 높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핵심은 두나무의 가치가 더 높다라는 거에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복잡하잖아요. 포괄적 뭐 주식 인수 이런 거 시청자분들이 들으면 좀 헷갈릴 어렵죠. 수 있는데 어쨌든 두나무와 네이버 파이낸셜이 합쳐지는 과정에서 두나무가 지금 더 기업 가치가 높기 때문에 네이버 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나무에 있는 이제 최대 주주에게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가치를 보존할 만큼의 어떤 베네핏이라고 할까요? 네. 그걸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구조가 많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두나무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은 뭐 업비트 두나무 상장해서 네. 더 높은 자본 차익을 막 기대하고 있었는데 네이버 파이낸셜이라는 비상장사랑 사실상의 합병이 네. 논의되고 있다고 하니 그러면은 우리 덩치가 이렇게 큰데 네이버 파이낸셜 주식 우리 주식 한 주당 3주가 아니라 5주는 받아야지 이렇게 또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사실 어느 기업 사이든 간에 좀 신경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재산이니까. 그래서 지금 두나무의 최대 주주가 송치영 의장이거든요. 네. 근데 두나무의 지분 25%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네이버가 네이버 파이낸셜 지분을 69%, 뭐 대략 70%라고 가정을 해보면 네이버 파이낸셜의 기업 가치를 아무리 높게 줘도 1대3으로 줘도 아하. 송치영 의장의 지분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파이낸셜이랑 두나무가 예를 들어서 네. 합병을 하게 되면 최대 주주가 네이버가 아니라 네. 송치영 의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네이버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두나무와 이제 플랫폼 안에 넣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 합병 법인을. 네. 그렇게 되면 또 송치영 의장에게 지분을 교환해야 되는데 그럼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네이버 지분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합병된 네이버 파이낸셜을 송치영 의장이 최대 주주를 할 것인가, 아니면 네이버가 네이버 파이낸셜을 최대 주주를 하는 대신 네이버의 지분을 줘야 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살짝만 좀 설명해 드리면, 두나무랑 네이버 파이낸셜이 만약에 이제 합병, 그러니까 쉽게 표현을 할게요. 포괄적 주식 교환은 어려우니까 만약에 합병을 한다 치면은 최대 주주가 네이버가 아니라 송치영이라고 하는 두나무 회장이 되니, 네. 네이버의 자회사 개념이 아닌가 보네. 우리가 최대 주주가 아니야. 그러면 이제 연결 기준에 막 이런 데서 빠져야 될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계열 분리 성격으로 시장이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건데, 네. 근데 지금 예측치가 나오는 거는 이거를 하나의 팀으로 하나의 그룹을 결국에는 묶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네. 라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네이버 파이낸셜이랑 두나무랑 합친 거랑
최종적으로 네이버까지 다 합치지 않을까. 네. 이런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이버의 최대 주주가 국민연금이 9.3%로 제일 많고 그다음이 이제 자산운용사가 블랙록이 한 6%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자사주가 4.8% 정도가 있고 그다음이 이해진 창업자가 3.8% 7. 예. 네, 그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송채영 의장에게 물론 송채영 의장이 가지고 있는 합병법인의 지분을 모두 사들일 필요는 없지만 왜냐하면 그 연결로 가져갔을 때 지배력만 있으면 되니까 모두 가져갈 필요는 없지만 지배력을 가져올 만큼의 지분을 주기 위해서도 이해진 창업자보다 어떻게 보면 송채영 회장의 지분이 네이버 지분이 더 높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한테 낯선 게 예를 들어서 삼성그룹 회장이나 네. CJ그룹 회장, 롯데그룹 회장 이런 사람들이 본인의 지분율보다 합병하는 저 다른 회사 회장의 지분율이 더 높아지는데도 합병을 한다. 네.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잘 안 가죠. 어렵죠. 근데 네이버에서는 그게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한 관측치가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이해진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지분율이 굉장히 낮아져 있어요. 일단 사업적인 변화로 인해서 많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만약에 그게 진행될 경우에는 창업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룹의 총수가 가지고 아니 네이버가 좀 그렇게 표현은 안 되는데 어쨌든 창업자가 지분이 오히려 다른 이제 두나무의 회장분의 지분이 더 높은 사태가 발생이 될 수 있는 거죠. 사실이 근데 미국으로 좀 시야를 넓혀보면 그쪽에서는 그냥 많이들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그쵸. M&A하고 창업자의 지분율이 단자릿수가 되더라도 사실 우리가 지금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 지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신경도 안 쓰고 맞습니다. 단자릿수 돼도 네. 그들은 큰 신경 안 쓰고 회사가 커지니까 뭐 자회사 별도 상장도 안 하고 그렇죠. 뭐 구글의 창업자들이 지분율이 지금 얼마나 있는지 거의 뭐 보이지도 않고.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참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는 거고 또 반대의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는 게 두나무와 네이버 파이낸셜이 합병한 회사가 네. 나스닥이 상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나리오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스닥에 상장하는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 기업 가치를 최대한으로 평가받고 싶어하는 영역이 있는데 네. 두나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장 자체가 비상장 기업이고 이익이 굉장히 많이 나는 기업. 연간 영업이익이 1.2조 원이에요. 네이버 파이낸셜이 1,000억 원 수준이니까 사실 기업 가치를 아까 1대3, 1대5 정도로 말했는데 이익만 놓고 봤을 때는 두나무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벌어서 남기는 돈만 1조 1,000억 원이 넘어요. 네. 엄청난 거죠. 두나무의 지금 사업적인 거의 리스크가 은행보다 더 잘 버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이버와 거의 어떻게 보면 네이버보다는 영업이익이 적긴 하지만 네이버 이건 만명 수준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두나무가 상장 과정에 있어서 그런 사법적인 리스크 두나무는 좀 지고 있거든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장이 좀 계속 삐걱삐걱거렸어요. 상장이 늦어지고. 네. 그리고 두나무 입장에서도 좀 회사의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워낙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부분은 사업적인 방향성도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런 성장성도 도모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보자라고 하는 방향에서 지금 나스닥 상장 썰 아니면 가설 이런 게 좀 도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아직까지는 네이버 측과 두나무 측이 뭔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다만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를 합치는 것까지는 부인은 하지 않고 있고 맞습니다. 확정만 되지 않았다라고 공시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들이 펼쳐지는 건데 그러면은 이 회사들의 누구의 지분율이 아니라 최종적인 기업이 더 많이 성장을 하는 차원에서 네. 나스닥으로 가는 게 나은 겁니까? 아니면 최종적으로 네이버랑 다 같이 합병을 하는 게 나은 겁니까? 네이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네이버 파이낸셜의 성장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라고 가정하면 네. 당연히 네이버가 가져가는 게 맞죠. 왜냐하면 재무적인 이익적인 측면도 그렇고 사실 대표적인 예로 웹툰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이버가 물론 자회사들을 상장을 막 많이 시키고 그런 경우는 아닌데 네. 네이버 웹툰을 상장을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나스닥에. 예.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많은 비판을 안 받았던 이유 중 하나는 첫 번째가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을 타겟을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나스닥 상장했던 게 있었던 거고 두 번째는 예. 국내 상장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중 상장에 대한 비판을 조금은 피해갔었어요. 그러니까 카카오톡처럼 이중 상장한 사례가 거의 없었죠 네이버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피해갔었는데 네이버 파이낸셜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에 상장했을 때 이중 상장에 대한 그건 피해갈 수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성장성이 높다라고 평가하면 결국에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네이버 주가에는 좋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거기가 미국이든 한국이든 네. 이중상장은 이중상장이니까. 그렇죠. 같은 시장에 상장 안 했다라는 그거는 면피할 수 있지만 어쨌든 상장했다라는 부분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한테도 예를 들어서 두나무 주식을 갖고 싶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국에 상장돼 있는 두나무를 살 수도 있는데 네. 그게 미국 상장이든 어디든 상장되어 있지 않고 네. 한국에만 있고 100% 네이버 안에만 있다면 네. 두나무를 사고 싶은 사람도 네이버를 사야 하니 네. 뭐 기업 가치라든지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뭐 조금 더 유리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두 안에서. 번째는 그러면 그거를 하더라도 어떤 명분이 있느냐? 그러니까 네이버 웹툰처럼 글로벌 시장의 웹툰을 좀 확대하겠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네이버 파이낸셜도 그렇고 두나무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좀 되게 초점이 많이 맞춰진 네. 기업들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좀 동력은 네이버 웹툰만큼은 높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이버 웹툰은 말 그대로 미국 시장 진출하려고 네. 금융시장에서도 나스닥으로 간 거고 네. 하지만 그 네이버페이나 업비트 입장에서 보면 거의 대부분 국내에서 사업을 하니 네. 미국으로 나간다라는 게 사실상 명분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고 맞습니다. 물론 이거는 나중에 두 회사가 또 어떻게 공시를 하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근데 요거 재밌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그 두나무 그러니까 네이버 파이낸셜과 합칠 수 있다라는 그 회사 지분 약 10.59%를 카카오 계열사가 갖고 있어요. 카카오 인베스트먼트라고 이제 투자 회사가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중에 좀 불편한 동거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근데 카카오 입장에서는 그런 이중적인 면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네. 좋은 점이랄까요? 어쨌든 본인들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를 네.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아하.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좋은 점이라고는 할 수 있으나 투자한 10.5%의 지분 가치가 확 올라가니까. 올라가니까요. 예. 그런데 좀 불편한 점은 우리도 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지분에 들어가 있는 회사가 어떻게 보면 뭐 넓게 봤을 때 경쟁사에 합병을 해서 시너지를 낸다라고 했을 때는 좀 불편한 동거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러게요. 물론 그 투자한 계열사가 카카오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투자 전문 회사니까 맞습니다. 투자 전문 회사가 투자 잘했네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네. 카카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배가 아플 수도 있겠고. 그렇죠. 그래서 어제 보니까 그 두나무 지분 갖고 있는 한 증권사 주가가 뭐 10몇 % 급등하고 맞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좀 시너지가 많이 날 것 같습니까? 이번 합병 추진으로 인해서? 저는 시너지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예. 네이버 물론 이게 시나리오가 어떻게 끝날지는 뭐 미지수입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네이버 안으로 이제 성공적으로 두나무가 안착했다고 했을 때 네이버 입장에서 얻을 수 있는 시너지 효과는 첫 번째가 평가받는 기업 가치보다 들어올 수 있는 영업이익 그러니까 수익 이익적인 현금 측면이 현금 흐름 및 이익적인 측면이 굉장히 커지는 게 첫 번째가 있을 거고 예.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두나무가 성장성이 떨어지는 사업 영역도 아니기 때문에 성장성에 대한 밸류에이션도 높게 쳐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이버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좋은 거고 두나무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비상장 기업으로서 좀 기업 가치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돈은 많이 버는데 그런 기업 가치 평가를 받는 게 아하. 제한적이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네이버라고 하는 거대 플랫폼의 힘을 얻을 수도 있고 기업 가치 평가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윈윈 되는 사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톡이라는 이 플랫폼 기업들의 지각 변동 이야기를 자세히 또 살펴봤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정희훈 연구원이었습니다. 정의훈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